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용적 결함에 대해서 그림상으로 알아봤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용적 결함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용적 결함이 생길 때는 뭐 때문에 주로 생기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치수가 안 맞다든지,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 치수가 용접할 때 치숙하면 뭐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드 폭이라든지 덧붙임의 가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리 길이나 뭐 목 길이의 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치수가 불량한 겁니다. 그렇든지 아니면 아예 구조상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 보면 여기서 발생하는 거 있죠. 요 그림.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구조상 문제로 결함이 발생하는 겁니다. 구조상 결함. 그다음에 목두께 부족 이런 것들은 뭐 치수가 잘못돼서 이제 그렇게 발생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주로 이런 결함들을 없애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계 결함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용적 결함들이. 왜냐하면은 기계로 똑같이 하죠. 그래서 별로 기계 결함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하는 용접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숙련공들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결함에 뭐 대충을 보면은 대충 어떨 때 발생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뭐 전력이 높다든지 전력이 아니면 낮다든지 그죠? 아니면 루트 간격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용접하는 속도가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보통 불순물들이 있다든지 이럴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신경 쓰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용적 결함에서는 전류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의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전류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그죠? 아니면은 이 모재의 간격이 모살 간격이 루트 간격이라고 하죠. 루트 간격 및 루트 간격들이 너무 길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어떻게 용접 요거 부족하다든지 목두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속도가 용접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너무 늦다든지 이럴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조심하고 우리가 개선하면은 다 그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개 한번 볼까요? 대충 다 비슷비슷한 것들입니다. 언더컷 요 있죠. 언더컷 하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자라는 거죠.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더컷이 저기 왜 생기는가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안에 대충 있습니다. 전류가 높을 때 너무 높을 때 생기는 겁니다. 용접하는데 전류가 너무 높거나 아크 길이가 너무 길 때 이렇게 발생하는 거겠죠. 아니면 또 용접봉 취급이 부적당하다든지 아니면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겠죠. 이게 왜 이래 모자라겠냐 빨리 싹 지나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아니면은 전류가 너무 높을 때 언더컷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용접법 선택이 잘못됐다든지 이제 그때 발생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언더컷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언더컷 전류가 너무 높거나 속도가 빠를 때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낮은 전류를 사용하는 겁니다. 낮은 전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용접 속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늦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접봉 선택을 잘 해줘야 되겠죠. 이 모자고 적당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언더컷 했으니까 요 반대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언더컷은 그렇게 되고 오버랩 오버랩은 어떻게 이 언더컷하고 반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대충 반대입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은 뭐냐? 아까는 전류가 높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언더컷. 오버랩은 전류가 낮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접 전류가 낮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각도 불량 아니면은 용접법 선택이 잘못됐든지 이렇게 됐을 때 오버랩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은 아까 언더컷하고 반대입니다. 오버랩 이렇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언더컷은 전류가 높을 때고 오버랩은 전류가 낮을 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오버랩을 방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적정한 전류를 사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봉 각도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너무 눕혔다든지 너무 올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 각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적정한 봉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봉들이 있죠. 실험으로 몇 번 해보면 됩니다. 알죠, 보통. 그래서 그 모자하고 가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어, 봉들을 사용해 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 언더컷하고 오버랩에 대해서 한번 해봤었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대충 보면 압니다. 그러면은 한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크랙 같은 거 뻔하죠. 이 크랙이 왜 갔겠냐 이 말입니다. 발생 원인은 크랙의 발생 원인은 뭐겠습니까? 한번 보면은 용접봉 사용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이염 강성이 너무 큰 경우이죠. 이염 강성이 큰 경우에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과대하다든지 아니면 속도가 과대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탄소나 또 뭐 어떤 거 탄소나 망간들이 어, 들어가죠. 탄소 망간 이런 것들에 합금 원소 함량이 많을 때 이럴 때 이제 크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봐야 되겠죠. 크랙을 없애려고 하면 뭐 예열이나 예열을 보통 하죠.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비드 단면적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크랙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적정한 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류 속도를 적정하게 하는 거겠죠. 전류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적절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클랙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한 번씩 봅시다. 슬래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불순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슬래그들은. 그 다음에 이거 균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버랩, 뭐 블로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몇 가지 다 알아볼까요? 전부 다 알아보면 좋은데 너무 많아서 중요한 거 몇 개만 해보고 나머지들은 요 뒤쪽에 나오니까 그것들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나 보면은 슬래그들 많이 아까 막 이야기했는 거죠. 불순물들이 많을 때 슬래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슬래그를 제거를 하면 되겠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거 다 일반적입니다. 전류가 뭐 약하냐 세냐 이건데 약간 세게 합니다. 이거는 슬래그는. 그 다음에 용접부 예열을 하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용접 각도를 적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어떤 겁니까? 용접봉의 각도, 그 다음에 전류 세기, 그 다음에 용접 속도. 보통 요걸로 다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이 자체가 깨끗해야 되겠죠.
대충 그런 것들로 다 조정하는데 어떨 때 어떠냐 그 정도만 알아놔주면 되겠죠. 그럼 피트 또 한번 볼까요? 또 중요한 것, 뭐 대충 중요한 것들 한번 봅시다. 이 피트 이거는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이러면은 모재 가운데 여기에 습기가 많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습기라든지 아니면 뭐 때 같은 거죠. 페인트 때 같은 거, 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 제거 안 하고 하면 이 피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부 청소죠, 뭐. 여기에 청소 깨끗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열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피트. 나머지 것들은 뭐 뒤쪽에 나올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대충 이제 그림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 언더컷이라든지 오버랩, 그 다음에 슬래그, PCI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포 같은 것처럼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피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용접 결함에 있어서 또 요는 뭐 목두께 부종, 각장 부종 이런 것들 정도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 뭡니까? 전류가 적절한지, 그러니까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지 않는지 전류에 대해서 한번 어,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뭡니까? 속도죠. 용접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늦으면 안 되는 거죠. 속도. 그 다음에 용접봉의 각도. 용접봉을 각도, 이게 가장 또 중요하죠. 용접봉 각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각도가. 그 다음에 이 용접하는 부위에 불순물, 유무, 이게 중요하겠죠. 보통 그 안에서 대충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지 결함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림으로도 알고 내용으로도 좀 알아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금방 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죠. 한번 대충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들. 용접강의 균열. 아까 균열이 왜 생기냐? 이연부 강성이 큰다든지, 그 다음에 용접강이 결함이 됐다든지, 용접봉에 뭐 불완전하다든지, 모재 흠이 불규칙하다든지, 홈이 똑 빨라야 되는데 뭐 불규칙하다, 불순물이 있다는 얘기겠죠. 뭐 묻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고 좁은 비드 간격이 적절해야 되겠죠. 적절하게 이렇게 벌려놔야 됩니다. 비드 간격을. 근데 너무 좁다든지 너무 작다든지 이러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용접봉이 정확하게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작고 좁은 비드, 그 다음에 과잉 탄소, 아까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용접 밑부분의 인장으로 인한 각변화, 그 다음에 함량이 모재 중에 황함량이 큰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열에 대해서 용접 결함에 대해서 대충 해봤던 앞에 내용들에 대해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에 따른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용접봉에 대한 대책을 두면 아까 이야기했는 거 뭐 이런 것들 예열한다든지, 그 다음에 슬래그를 없앤다든지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겠죠. 용접봉을 갈거나 저장 방법을 고려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루트 간격을 좁히고, 그 다음에 뭐 비드 단면적을 정대시키고 용접병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중요한 거 전류 및 용접 속도를 뭐 적당히 하고,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함들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용입이 적은 봉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균열일 때 뭐 그렇게 하고, 모재의 균열 뭐 이런 것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겠죠. 대충만 한번 보면 기공, 용접봉 혹은 이미 습기, 아까 이야기했던 거 습기 다량일 때 그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용착 강의 연성과 냉각 속도, 그 다음에 부적당한 용접봉 다 그 얘기입니다. 냉각 속도가 가대한다든지 이것도
뭐 오제 경화스테 설렉 스킴 어쩌고 저쩌고 뭐 쭉 내용들이 있죠.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림하고 매칭을 좀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하고 아까 설명했던 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림하고 내용하고를 좀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언더컷의 그림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떤 건지, 방지 대책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면 되는 거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을 볼까요? 용접 접합 장치에 대해서 보면은 용접시키는 장치들입니다. 아크 용접기들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아크 용접기. 그 다음에 요거 뭐야? 볼트 용접기. 그 다음에 시오트 아크 용접기. 뭐 이렇게 기계가 크네. 이 정도만 알아놔주면 되겠죠. 실제로 뭐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크죠, 그죠? 아크 용접기들. 여기서 보면은 요즘 한번 볼까요? 큽니다. 이게 기계 용접으로 들어가는 형태죠. 기계 용접으로 들어 이런 게 다 기계 용접들이죠. 이거는 사람이 하는 용접이네요. 쇼트 용접, 직류 아커, 산소 불어가 용접하는 겁니다. 불어서 용접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용접하죠. 현장에서 지금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용접하는 것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도 공장에서 해서 올 수 있으면 공장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양종시킬 때 또는 운송시킬 때 이게 양쪽에 있으면은 뭐 양종이 어렵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한쪽은 공장에서 해오고 용접을 다른 한쪽은 현장에서 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현장에서는 가장 적은 양의 용접만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공장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결함도 줄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다 할 수는 없죠. 공장에서 전부 다 해가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산정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가장 그 양이 적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력 분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복합 접합 시 응력 분담. 분담하는 순서를 보면 알겠죠. 볼트, 리벳, 고력 볼트, 용접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용접이 응력 분담이 제일 센 거죠. 왜냐하면 접합 강도도 제일 센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력 분담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냥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볼트, 리벳, 고력 볼트, 용접 이런 식으로. 그럼 두 개 섞였다. 리벳하고 볼트하고 섞이면 어느 게 응력을 요 있죠. 리벳과 볼트. 요거하고 섞였을 때 리벳이 분담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리벳하고 용접이 같이 했을 때는 큰 쪽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리벳하고 용접 그러면 용접이 분담하는 거고 리벳과 고력 볼트 한번 볼까요? 리벳과 고력 볼트는 각각 부담합니다. 리벳하고 고력 볼트는 각각. 그 다음에 고력 볼트 먼저 체결 후에 용접을 하면 각각 분담하고 용접을 먼저 하고 고력 볼트를 하면 용접이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력 볼트, 리벳 볼트 용접 혼용 시에는 용접이 전 응력을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복합으로 접합했을 때 응력을 누가 어느 방법으로 했을 때 분담하느냐 지금 그거 알아보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거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골공사 절차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까요? 중요한 용접에 대해서 한번 해봤었고 용접 결함 우리가 철골공사를 했을 때 어떤 뭐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골공사 계획은 저번 시간에도 우리도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철골은 제작하거나 설치할 때 한번 결정 내려버리면 실행하면 그 다음에 바꾸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철골은 10번 생각하고 나서 한번 결정 내리면 그냥 그대로 딱 밀고 나가야 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제작이나 설치 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철골 공사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한번 봅시다.
공기나 타공사 관련해서 제작 공정, 그다음에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한 공정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 분류하거나 반입하거나 들어올 때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운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현장으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가 뭐 통행량이 엄청 많은 데다 이러면은 그 반입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운반할지, 어느 시간대에 운반할지, 그죠? 그다음에 장비 운반, 세우기 등을 위한 뭐 반입 가설, 그다음에 운반 기계 이런 것들을 군내 도로 들어올라고 하면은 현장 안에서도 이 철골들이 들어올라고 하면은 도로가 계획이 돼가 있어야 되겠죠. 현장 안에서도. 그죠? 현장 안에서 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은 무게가 있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철골이 못 들어오는 경우도 되겠죠. 그럴 때는 군내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입지 조건, 뭐 규모, 건물의 규모, 구조, 공기 등에 적합한 기계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그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니까 어떤 기계를 하고 뭐 이런 공사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설, 뭐 작업 운전, 화재 등에 대한 예방, 안전관리 대책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설 계획 및 관청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보통 허가 받을 때 보통 뭐 일반적으로 조그만 철골 옮길 때는 뭐 별로 필요 없는데 엄청나게 큰 철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할 때는 기존의 도로를 뭐 점용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철골을 옮길 때는 부피가 크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옮기자 한다고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시간대라든지 양중 계획, 운송 계획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적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적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에 따라서 방법들이 막 바뀌죠. 그래서 이런 철골 공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철골 공사할 때 그러면 운송시킬 때 보통 적재할 공간이 없으면은 내리면서 바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순서를 어떻게 가지고 오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둥부터 그 다음에 뭐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도착시키면서 바로 기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대 기둥이 다 설치되는 시간을 봐가지고 그 적절한 시간에 이제 볼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볼을 오면서 바로 설치가 끝난다. 뭐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겠죠. 적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겠죠. 항상 이 현장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계획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 작업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를 공장에서 할 건지 공장 작업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하는 작업을 줄여야 되겠죠. 공장 작업을 계획을 하는데 현장 세우기 계획에 따라 순서에 맞게 가공한다. 이 얘기죠. 아까 이야기했는 거. 현장 세우기 계획이 있죠. 적재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 세우기 계획에 따라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대 큰 거, 중량물은 수송이나 세우기가 용이하도록 분할해서 가공하고 어떻게 공장에서 제작을 해야지 수송하고 세우기가 편한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일 부재가 많을 경우 능률을 생각하여 연속 가공한다. 당연한 얘기들이네요. 그 다음에 가공이 끝난 제품은 변형,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뭐 반출이 쉽도록 쌓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그 공장 작업들의 계획을 해줘야 되는 얘기죠. 그 다음 현장 작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세우기 계획 같은 거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거죠. 그 뭐 기둥부터 뭐 순서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어느 위치부터 할 것이냐. 견물의 규모나 뭐 구조, 철골의 총 중량, 그 다음에 뭐 철골의 형상, 현장의 입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현장 세우기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략 공정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왜 파악하느냐? 부재별로 세우기나 소요 시간 및 사이클 타임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계략 공정을 어디부터 하고 어디부터 하고 어느 쪽부터 하고 이런 공정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뭐 쉬운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 안쪽 그러니까 도 현장 내에서도 도로가 없는 쪽 기둥 쪽을 먼저 세워서 나오겠다. 기둥부터 쭉 세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도로 있는 쪽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세우고 나서 볼을 올리겠다. 뭐 이런 게 계략 공정이죠. 그 다음에 철골 이외에 작업 종류 및 재료 조사를 해줘야 되겠죠. 뭐 가설 조사라든지 뭐 용접 기구, 컴프레셔 뭐 이런 거 보조 크레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죠. 크레인들이 있어야 뭐 현장에서 세우기 때문에 이런 어, 계획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 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야적하고 어떻게 장비를 어떻게 두고 그 다음에 뭐 재료를 어떻게 하고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야적장이 우리는 어느 정도 규모니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공 순서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반입 계획 이 부재가 크기 때문에 뭐 교통량도 조사하고 언제 어느 정도 시간으로 해서 가져오겠다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가설 계획도 세워줘야 되겠죠. 이게 올 때 이동이 어떻게 될 때 어떤 형태로 올 때 작업 통로라든지 뭐 작업 발판 전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계획을 다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철골조는 왜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줘야 되겠죠. 자, 계획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이제 철골 현장 조립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조립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